두드림 교회와 10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장에 교회학 10장 G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려고 하겠습니다. 교양학에 있어서 교양학의 순환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순환 과정. 그러면 교양의 순환 과정은 계획을 수립해서 조직하고 통제하는 건데, 오늘 하고자 하는 거는 조직을 일단 지휘하는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조직 구성원을 지휘하는 리더십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휘 부분은 조직 구성원 끌어들이기, 그다음에 리더십, 그다음에 직원들의 동기부여, 의사소통 이런 걸 통해서 경영 순환 과정에서 지휘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러한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휘는 조직 구성원들을 이끌어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어떤 그 연주단의 지휘부, 어떤 연주할 때 지휘자가 지휘하는 것처럼 경영자가 경영 어떤 순환 과정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하고 지휘 통제를 통해서 경영 활동을 하는데, 지휘 부분은 조직원 구성원들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지휘라고 하는 것은 조직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관리하는 것. 그러니까 지휘자의 역할이 어찌됐든 악기별로 각각 자기의 직무를 잘할 수 있도록 지휘자가 컨트롤하듯이, 지휘라고 하는 것은 조직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관리하는 것과 관련된 일을 지휘라고 한다. 그래서 어떤 조직을 지휘하기 위해서는 지휘자는 리더십을 갖추고 팀 또는 집단을 고려하면서 조직 구성원들이 동기부여를 불어넣어서 자발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 전체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휘는 다시 한번 강조하면 조직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관리하는 것과 관련된 일이다. 어떤 리더십이라고 하는 부분은, 리더십에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첫 번째는 특성 이론. 특성 이론. 성공하는 리더들은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어떤 개념화하다. 리더들은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더라. 물론 사주 관상 이야기는 아니고 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들의 어떤 신체적인 특징이라든지 사회적인 배경이라든지 사회적인 능력이라든지 과업 수행 능력이라든지 지적 능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에게 사회적인 능력과 과업 수행 능력을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다른 특징보다도 리더의 특징을 어떤 사회적인 능력, 그 다음에 실제로 얼마나 업무를 잘 하느냐, 이러한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두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하고, 사회적인 배경, 지적 능력, 신체적 특징, 이런 부분은 이런 어떤 부분이 일반화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도 특징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인 특징은 관리 능력이 있다. 리더들은. 그 다음에 협동심이 있다. 사교성이 있다. 대인관계 기술이 좀 뛰어나다. 그다음에 과업 수행 능력으로서 리더들은 성취 욕구가 있다. 책임감이 있고 어떤 일에 있어서 솔선수범하려고 한다는 거죠. 리더들은. 그리고 이제 지적 능력은 지능이라든지 판단력, 결단력, 언어 구사력, 설득력 등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특성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리더들이 어떤 공통된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 이런 거를 좀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개념화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질론이라고도 하고 이인 이론이라고도 한다. 훌륭한 리더는 리더로서 독특한 특성과 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더라도 또 리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에서 리더가 된 사람이 또 사회에서 리더가 된다. 그다음에 사회생활을 잘하는 리더가 또 또 다른 데서도 역할을 잘할 수 있다는 거죠. 특성이론 연구자들은 우수한 리더들이 가진 공통적인 특성, 리더와 일반 사람의 구별되는 특성, 효과적인 리더와 비효과적인 리더의 특성 차이를 좀 밝히고자 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리더십의 특성은 변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최근에는 리더십의 특성 중 일부는 타고날 수도 있고 일부는 후천적으로 개발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변화되는 추세인데 어떤 타고난다기보다도 후천적으로 개발된다. 이쪽에 비중을 좀 두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설명드리고 싶어. 왜냐면 리더가 뭐 타고난다기보다도 실질적인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떠한 훈련을 받아서 개발을 하는 부분이 더 리더로서 개발된다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더십의 행동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관찰 가능한 리더십 행동을 유형화하고 리더십 유형이 리더십 효과성이 어떤 관계를 갖는가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더를 행동별로 좀 구분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생산에 대한 관심이라는 축,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 생산에 대한 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 생산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 그래서 이게 꼭지점 1대9, 5대5, 9대9, 9대1, 1대1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냐? 관리자가 사람에 대한 관심, 생산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많고 적음을 가지고 리더의 유형을 한번 본다는 거죠.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한 관심도 많고 생산에 대한 관심도 많은 거. 그래서 9.9형, 9.9형, 팀형이라고 하는데 과업과 사람을 통합하여 높은 성과를 가져오는 가장 이성적인 리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가 사람에 대해서도 관심도 많고 생산에 대해서도 관심도 많은 리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이러한 리더가 이런 부류의 리더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1대1 무관심. 자신의 직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노력만 하고 리더십은 거의 행사하지 않는다. 사람에도 관심 갖지 않고 이런 사람이다. 그 다음에 사람에는 관심이 없고 일에만 관심 있는 거는 과업형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1구형은 사람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응? 일에는 관심 없고 그래서 컨트리 클럽형이다. 노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중간형 리더는 적당한 정보의 과업 능률과 사기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냐? 가장 좋은 리더는 사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생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리더. 이 리더가 가장 좋은 리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행동 이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리더를 여러 가지 이론으로 본 거죠. 첫 번째는 특성 이론으로 본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행동 이론으로 리더들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이렇게 봅니다. 또 세 번째는 상황 이론. 상황 이론은 리더십의 효과성이 리더들의 특성이나 행동과 함께 상황적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상황적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는. 그러니까 리더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에게 가장 호의적인 상황은 하여간
리더와 부하 관계가 좋고 과업이 구조화가 되어 있고 리더의 직위 권한이 강하고 이런 과업 중심일 때 좀 잘 된다는 거고 그런 부분은 이제 리더와 부하 관계는 그러니까 어떤 좋은데 과업 구조가 낮고 리더 직위 권한이 나오면 관계 중심이고 과업 중심은 리더와 부하 관계는 나쁘고 과업 구조도 낮은데 직위 권한만 강하고 이러면 과업 중심이 돼요. 그래서 리더와 부하의 관계가 어떠냐, 과업 구조가 어떠냐, 그 다음에 리더의 직위 권한이 어떠냐 이런 걸 가지고 한번 따져본다는 거예요. 동기부여에 대한 내용으로서 욕구 단계설이라는 걸 먼저 얘기를 하면 욕구 단계설이라고 하는 거는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인간의 욕구는 어떤 그 5가지 욕구의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고 그 다음 욕구가 안전에 대한 욕구고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고 존중에 대한 욕구고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다. 그래서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전에 대한 욕구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리 안전적인 욕구가 해결돼야만 애정 소속의 욕구, 존중의 욕구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존중의 욕구, 애정의 욕구가 생겼을 때 자아실현 욕구가 한다. 그러니까 욕구가 단계별로 사다리처럼 단계를 밟아서 욕구 단계설이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자세히 하면 그런 것인데 욕구 단계설인데 그래서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은 구성원들에게 동기부여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조직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는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기부여를 좀 다시 하면 생리적인 욕구가 뭐냐? 인간은 생명을 유지, 보존하기에 가장 기본적인 욕구, 배고픔 뭐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안전 욕구는 신체적, 감정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되고 안전해지기를 바라는 욕구. 안전 욕구가 그 다음 욕구다. 그 다음에 애정과 소속 욕구, 존중 욕구. 이게 사회적 욕구 뭐 이런 부분이에요. 자아실현 욕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욕구가 형성됐을 때 마지막으로 자아실현 욕구가 발휘된다. 그래서 욕구가 메슬로우는 욕구가 이렇게 5가지 욕구를 인간의 욕구를 5가지로 구분했고 이 욕구를 단계별로 어떤 하위 욕구가 충족돼야 하면 상위 욕구를 충족시킨다. 그래서 안전 생리 욕구가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욕구인데 그거가 충족됐을 때 애정과 존중의 욕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아실현 욕구가 일어난다. 그런 관점에서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조직 분위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네. 동기부여 내용을 두 이유인 요인인데 직무 만족 요인과 직무 불만족 요인이 있다. 직무 불만족 요인은 뭐냐면 이생 요인이라고 그래갖고 회사의 정책, 임금, 업무 조건 이런 거는 만족되지 않으면 불만족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된다고 해서 엄청나게 동기부여가 되지는 않는다. 이게 이생 요인이고 동기 요인은 그러니까 직무 불만족 요인은 불만족하지 않은 것과 불만족하고로만 나누는데 직무 만족 요인은 만족하지 않고 만족이 있다는 거죠. 응? 그렇죠? 그래서 동기 요인은 뭐냐면 만족과 관련된 내부 동기로 성취감, 책임감, 자아 발현, 자아 발전 등의 동기를 통해야만 실질적으로 직무 만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라든지 회사 정책, 업무 조건은 어느 정도 일정 안 됐을 때 불만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좀 준다고 해서도 불만이 해결된다고 해서도 막 만족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영진은 구성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급여, 보너스, 직무 환경 등 이생 요인만을 단기적으로 충족시키려는 경향이 있으나
이생 요인의 충족만으로 구성원들의 궁극적인 동기를 불러일으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불만만 없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개인의 학습이라든지 성장이라든지 예? 성장이라든지 예? 성공 체험이라든지 권한이양 등의 동기부여 요인에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동기 이 요인은 직무 만족 요인과 직무 불만족 요인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동기부여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여기까지는 이 어떤 동기부여의 어, 내용 이론으로서 ERG 이론으로 보면은 어떤 ERG 이론은 ERG 예? 존재 욕구, 관계 욕구, 성장 욕구 대표적인 글자를 따서 ERG라고 그랬다. 그래서 존재 욕구는 뭐냐? 존재 욕구는 배고픔이라든지 목마름, 주거지 등의 생리적인 물리적인 욕구를 말하며 조직에서 임금이나 물리적 작업 조건에 대한 욕구를 말하는 거고 매슬로우의 매슬로우의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관계 욕구는 직장에서 인간관계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것을 포함하는 건데 이거는 애족 욕구하고 관계되는 거죠. 성장 욕구는 이게 자아실현 욕구하고 그래서 매슬로우 욕구 이론의 하위 욕구가 만족되면 보다 높은 욕구로 진행되어 간다는 가정에 반해서 알퍼더의 ERG 이론은 매슬로우의 가정에 좌절 회귀 과정을 포함시켜 놓았다는 점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좌절 회귀란 높은 단계 욕구가 만족되지 않을 때 혹은 좌절될 때 그보다 낮은 단계의 욕구 중요성이 커진다는 거죠. 상위 단계가 불만족되지 않으면 하위 단계가 욕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 욕구가 만족되지 않으면 존재 욕구가 커진다는 거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성취 동기 이론을 보면 성취 욕구와 친화 욕구, 권력 욕구라는 게 있는데 인간이 가지는 욕구를 세 가지 유형으로 존재하며 후천적 욕구라고 한다. 세 가지를 성취, 친화, 권력 욕구. 그래서 어떤 성취 동기로는 맥클리랜드는 욕구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취 욕구, 어떤 여기 보면 맥클랜드의 성취 욕구는 성취 욕구, 권력 욕구, 친화 욕구는 어떤 두 가지 동기 요인, 이생 요인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들어가고 ERG 이론은 성장 욕구, 관계 욕구, 존재 욕구, 매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을 보면 여기 생리, 안전, 이렇게 자아실현 욕구 있듯이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외재적 동기부여와 내재적 동기부여가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릴 수 있는 동기부여 과정이요. 기대요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동기부여 이론 중에서 기대요인이라는 건 노력, 성과, 보상, 개인 목표 간의 관계에 있어서 기대감과 결과가 부합되어야만 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력, 성과 간의 관계는 아무리 자신이 노력해도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조직 구성은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과, 보상 간의 관계. 다양한 요인들이 성과와 보상 간의 관계가 개입되면 조직 구성원들은 동기를 저해한다. 그 다음에 보상, 개인 목표 간의 관계는 경제적인 여유라든지 조직에서 인정 등 개개인마다 다른 개인 목표의 기대치와 보상이 어긋나면 구성원들은 의욕을 하락한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조직 구성원에게 기대하는 성과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이 있음을 느끼도록 해야 하며 성과 달성에 대한 충분한 보상에 뒤따른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시켜주고 다양하고
실현 가능한 보상을 제시해서 성과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어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공정성 이론이라는 동기부에 직원들의 노력과 직무 만족은 이들이 인정하는 공정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본다는 거죠. 공정하지 않으면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응? 그래서 내가 투입하고 산출이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투입하고 산출이 비례하면 공정하게 인식한다는 거죠. 응? 다른 사람은 투입 산출을 보는데 내가 투입해서 산출이 내가 많으면 불공정하게. 그 다음에 상대방이 많아도 불공정하게 인식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투입과 산출에 대한 것과 상대방의 투입과 산출하는 것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동일한 대우를 받을 때 공정하다고 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비교한다는 거죠. 비교. 그러니까 비교를 하니까 비교할 때 공정해야 하는 공정성 인식은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얼마나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느끼는 거가 핵심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투입 산출 간 비율을 타인의 비율과 비교해서 그 비율이 같다면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응?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상대방은 열심히 일하지 않고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 그러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거다. 의사소통. 의사소통의 개념은 뭐예요?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다른 사람의 머리로 생각, 느낌을 포함한 메시지를 옮겨가는 것이다. 그다음에 관리자와 부하 직원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중추식 결과와 같은 것이 의사소통이다. 그래서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다른 사람의 머리로 생각, 느낌을 포함한 메시지를 옮기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 의사소통에는 하향식 의사소통, 상향식 의사소통, 수평식 의사소통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향식 의사소통은 상사가 부하직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의사소통이 될 수 있다. 상사가 부하직에게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해서 뭐뭐 하세요. 뭐뭐 이런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것이 하향식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향식 의사소통은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도 제안하고 불만 등 이들을 느낀 바를 전달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수평적 의사소통은 서로 다른 부서에 있지만 직급이 같은 직원끼리 업무 관련 정보도 공유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의논하는 것. 이런 것이 수평적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향적 의사소통은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 불만 등의 어떤 느낀 바를 전달하는 것. 이런 것이 상향식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사소통의 유형은 공식적 의사소통과 이제 공식적 의사소통과 비공식적 의사소통이 있는데 공식적 의사소통은 뭐냐? 공식적 의사소통은 공식 회사나 조직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 의사소통은 하향식 의사소통. 대부분은 지시와 명령에 따라 메시지로 상급자가 상사가 부하에게 이어지는 의사소통. 그 다음에 하향식 의사소통이 빈번하게 되면 조직 구성원들이 사기가 또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정보가 계층을 통해 아래로 내려오면서 많은 부분이 손실되고 또 왜곡될 수 있다. 상향식 의사소통은 이제 대부분 하위 계층 사람들로부터 상위로 보고하는 계층. 그 다음에 의사소통이 수축되는 경향이 있다. 수평적 의사소통은 동일 계층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적인 의사소통, 옆에 부서라든지 동료 간의 의사소통. 사선적 의사소통은 서로 다른 계층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의사소통, 주로 정보나 협조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구성원들이 다른 방향의 의사소통으로는 효과적일 수 없는 상황에서 효과적이다. 그래서 의사소통 유형에는 어떤 상향적 의사소통, 하향적 의사소통, 수평적 의사소통,
사선적 의사소통 이런 것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식적인 채널의 의사소통이고 앞으로 얘기할 거는 비공식적인 채널의 의사소통을 이야기를 하면 비공식적인 의사소통은 조직 내에서 내부 조직 계층에 집착하지 않는 의사소통이며 주된 의사소통 경로는 조직의 인간관계적인 측면이다. 그래서 비공식적인 사교 집단에 의해 구성되며 포도등콜처럼 있어 그레이프 바인이라고도 한다. 그레이프 바인은 오늘날은 비공식적 의사소통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그레이프 바인이라고 한다는 조직 구성원들은 직종과 직급을 넘어 학연, 지연, 입사 동기 등 인간적 유대감을 기반으로 비공식 조직을 통한 자생적 의사소통을 유지하는데 조직 구성원들이 그레이프 바인을 통해서 정보를 공식적 경로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보다 더 신뢰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의사소통을 더 신뢰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조직 측면에서는 비공식 의사소통 체계가 정보를 왜곡시킬 소지가 있다고 하여 소홀하게 다루었으나 최근에는 역기능을 줄이고 장점을 이용하는 방안으로 어떤 비공식적 의사소통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도 한다는 거죠. 비공식적 의사소통은 동호회, 뭐 이러한 활동 같은 것이 비공식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 유형은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효과적인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리더가 팀을 한 사람씩 직접 업무 지시하는 경우, 리더가 전체 메일을 통해 지시하는 경우, 이런 부분이 있다고, 이런 사례가 있다고 그럴 때 리더가 팀을 한 사람씩 한다. 그러면 의견 전달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되지만 많은 시간이 되면 비효율적일 수 있는 거죠. 근데 리더가 전체 메일을 통해 또 지시하게 되면 시간은 전략되지만 효과는 또 비효과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서로 잘 조화되는 의사소통을 해야 되겠죠. 응? 다시 한번 예를 들면 의사소통에는 리더가 팀을 한 사람씩 직접적으로 업무, 리더가 한 사람이 있고 팀원이 5사람이 있으면 리더가 한 사람씩 불러서 다 업무 전달을 하게 되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은 되지만 시간을 많이 잡으면 비효율적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리더가 전체 메일을 통해서 업무 지시를 하게 되면 시간이 크게 전략되어 효율적이긴 하지만 또 메시지 전달이 잘 안 되는 비효과적인 의사소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의사소통 유형의 의사소통 장애 요인이 의사 전달 관련 요인, 수준자 관련 요인, 의사 전달자와 수준자 사이 관련 요인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상하 간의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장애 요인이 3가지가 있다. 그래서 의사 전달자 관련 요인, 그래서 의사 전달자 상사 요인이지. 상사가 부하에게 일관성 없는 의사를 전달하거나 수신자에게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수신자 입장에서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방해가 된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수신자 관련 요인은 수신자가, 그러니까 부하가 다른 생각을 하거나 고정관념이나 미리 정해놓은 결정을 갖고 있는 경우에 상사가 이 얘기를 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사 전달자와 수신자 사이의 관련 요인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관리자와 종업원들 간의 임금 협상에서 임금에 대한 정의를, 경영자는 임금을 급여만을 의미하지만 종업원 입장에서는 또 임금이라는 걸 각종 수당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면 이게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겠죠? 의사소통 유형은 의사소통 이렇게 장애요인을 극복하는 방안은 먼저 피드백이 중요하다.
전달자와 수신자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확인 절차를 조직 안에 배치한다든지, 피드백을 해서 수신자가 의사 전달자 의사를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확인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공식적인 조직에서 이러한 피드백 활동이 각자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조직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드백을 잘하면 의사소통이 잘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는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을 이용한다.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해서 대면 의사소통에 따른 시간 경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 카톡이라든지 인터넷 이런 걸로 한다는 거죠. 대다수 기업이 사내 인트라넷을 이용하여 의사소통한다. 요즘에는 카카오톡과 같은 SNS는 조직 내부 일부 구성원은 물론이고 팀과 같은 공식적인 단위 부서 간의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광범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의사 전달자와 수신자 모두 다양한 의사 전달 방법이나 경로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채널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과 경로를 사용할 때 의사소통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고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지휘라고 하는 거는 경영순환 과정에서 경영순환이라는 기업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화하고 지휘하고 통제하고 다시 피드백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번 주에는 지휘라고 하는 것은 이 조직화 다음 통제죠. 이 지휘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휘라고 하는 것은 조직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관리하는 것과 관련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지휘를 하는 것이 리더십을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특성으로 인하는 게 있고, 행동으로 인하는 게 있고, 응? 상황으로 인하는 것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동기부여를 위해서 동기부여는 마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마슬로우가 욕구 단계 이론은 구성원들에게 동기부여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조직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는 중요성을 느껴준 것으로, 어떤 욕구 5단계에서를 보면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생리적인 욕구,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애정과 소속의 욕구, 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이렇게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동기부여 이유로는 직무 불만족이 있다는 거. ERG로는 동기부여를 시키는 방법에서 존재 욕구, 관계 욕구, 성장 욕구가 있다는 부분으로 설명드린 거고, 성취 동기로는 성취 욕구, 친화 욕구, 권력 욕구. 그래서 이거를 좀 요약하면 이렇게 맥클렌의 성취 동기 이론은 성취 욕구, 권력 욕구, 친화 욕구, 허즈버그의 이론은 동기 요인, 위생 요인, ERG로는 성장 욕구, 관계 욕구, 존재 욕구, 매슬로우 욕구 5단계설에 의하면 자아 실현 욕구부터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높은 차원의 욕구와 그 어떤 낮은 차원의 욕구로 구분 볼 수 있는 거고, 의사소통의 개념은 뭐냐? 마지막으로 의사소통은 상향식 의사소통, 하향식 의사소통, 수평적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있다. 근데 하향식 의사소통은 상사가 부하에게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해서 뭐 하세요 이런 상향식 의사소통은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수평적 의사소통은 동료 간에 그렇게 하고, 공식적인 의사소통과 비공식적 의사소통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으로서는 리더가 팀원 한 사람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경우는 실제로 의사전달 자체는 효과적이지만 비효율적이고, 또 리더가 전체 메일을 지시하는 거, 전체 메일로 여러 사람에게 한꺼번에 전달하는 것은 효율적이지만 비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지. 이런 거니까 효과적인 것과 효율적인 것을 적절하게 융화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거고,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은 의사 전달자 관련 요인, 수신자 관련 요인, 의사 전달자와
수신사 사이에 관련 요인이 있다. 그리고 의사소통 극복 방안은 피드백과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을 이용하면 의사소통으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